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우이동의 어느 모텔 괴담. 살면서 귀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 하지만 대부분 나 혼자만 겪은 거라 정말 확실하다고 말하긴 어려웠거든. 근데 이건 둘이 같이 겪은 거라 이렇게 글을 써보려고 해. 무섭지는 않지만 둘이서 같이 겪은 거라 실화라고. 대략 8년 전쯤 여름이었어. 당시 만나던 A가 살던 동네는 우이동인데 연애 초기라 주말만 되면 모텔 잡고 즐겁게 보냈어. 뭐 다들 알지? 근데 그날은 늘 가던 곳이 풀이라 다른 곳 어딜 갈까 하다가 길 건너 오르막 쪽에 깔끔해 보이는 모텔을 찾았지. 들어가서 방 있는지 물어보는데 자기네는 풀이라고 바로 옆에 모텔을 추천하더라. 나가보니 좀 허름한 옛날 느낌 모텔이 바로 옆에 있더라고. 뭐 일단 밤이라 피곤도 하고 들어가서 쉬고 싶어서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참. 바닥은 빨간 양탄자 같은 바닥에 붉은 조명. 진짜 촌스럽기도 하고 좀 음침하기도 하고 그렇더라. 그래도 가격은 저렴해서 뭐 그러려니 하고 방키를 받고 방을 찾아갔어. 특이하게 1층에 있는 방이더라고. 내가 모텔은 좀 다녀봤는데 1층의 방은 처음이거든. 그것도 뒤쪽 구문 바로 옆에 방이었어. 들어가려고 하다가 복도 천장을 무심코 봤는데 웬 부적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던지 이때 그냥 안 들어갔어야 했어. 이상한 느낌을 뒤로하고 일단 씻고 쉬자 싶어서 같이 들어갔거든. 근데 방이 참 싸늘하더라. 그런 느낌 있잖아. 뭔가 좀 날카롭게 불편한 느낌. 뭐 그래도 들어왔으니 씻자 싶어서 먼저 화장실로 들어갔어. 근데 내가 쓸데없는 감이 좋아서 그런지 화장실도 참 모삭하더라고. 뭔가 모를 불안감에 물을 닫고 못 씻겠는 거야.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결국 침대에 누워있던 A를 불러서 옆에 있으라 하고 겨우 씻고 나왔어. 둘이 TV를 보다가 그날은 기분이 영 이상해서 별일 없이 그냥 잠이 들었어. 그러다 새벽에 내가 눈이 갑자기 떠진 거야. 엄청 깜깜한 방이 눈에 들어오고 왜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순간 소름이 온몸에 쫙 돋았어. 침대 가쪽을 따라서 그 어두운 방 안에 어둠보다 더 까만 뭔가가 스륵스륵 하는 느낌으로 서서 움직이는 거야. 정말로 암흑보다 더 어두운 색이 있더라. 그리고 드는 쳐다보는 느낌에 진짜 미치는 줄 알았지. 귀신 이런 걱정보다 강도면 어떡하나 소리 지르면 죽는 거 아닌가 싶은 거야. 사실 강도가 더 무섭잖아. 안 그래? 그래서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그 형태가 스르르륵 하더니 방문 쪽으로 사라지더라. 그리고 들려온 쾅 하는 방문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 사라졌구나 하는 안도의 마음이 들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미친 듯이 나더라. 그리고 절대 그건 사람은 아니었단 생각이 들더라고. 침대 쪽에서 움직일 때 바닥에 바퀴라고 달린 것처럼 걷는 느낌이 아니고 스르륵 움직였거든. 아 미치겠다. 오늘 왜 여기 왔을까? 하고 후회하는데 진짜 소름 돋는 소리를 들었어. 너도 봤어? 알고 보니 A도 나와 같은 시간에 눈이 떠져서 같이 모든 상황을 본 거야. 동시에 같은 시간에 같은 이상한 경험을 한 거지. 둘이 그 새벽에 방에 불 켜고 방문 잠궜던 거 확인하고 오돌오돌하다가 해 뜨자마자 나왔어. 그리고 한동안 그 공포심의 모텔을 잘 못 가겠더라. 내 경험은 여기까지야. 난생 처음으로 애인과 같이 겪었던 이상한 경험이건 진짜 실하다. 두 번째 이야기. 중국의 산속에서 나오는 요괴. 예시학이다. 내가 대학교 1학년이던 해 7월. 집에 돌아오니 대만에서 엽서가 와 있었다. 지지난주 주말부터 바이크 동료이자 나비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 사사이가 약혼자와 함께 대만에 갔던 터였다. 산에 나비를 채집하러 간 것이었기에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적어놨나 싶었어. 그거 보다가 나는 아연실색했다. 거기에는 저희 결혼합니다. 양 미키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사사이의 약혼자가 대만풍 신부 의상을 입고 본 적도 없는 남자와 생긋 미소 짓는 사진이 함께 붙어 있었다. 사사이와 미키는 5년 넘게 사귄 데다 다음 달 약혼하고 내년 초에 결혼할 예정이었다. 결혼이라니 그럼 사사이는 어떻게 된 거지? 당황해서 나는 사사이네 집에 전화를 걸었다. 사사이 본인이 받았다. 전화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큰일이니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사사이네 집 앞 현관 앞에서 나카무라와 만났다. 방에 들어가니 오쿠노가 먼저 와 있었다. 마에다도 곧 온단다.
다들 바이크를 같이 타던 동료들이다. 마침 마에다가 가져온 술과 안주 덕에 왠지 모르게 술자리가 펼쳐진다. 처음에는 나른한 듯 아무 말 없던 사사이였지만 술 기운이 돌자 슬슬 입이 풀리기 시작했다. 가이드가 오늘은 가지 말자고 하더라. 날씨가 안 좋다고. 하지만 여행 일정은 정해져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졌어. 날씨만 괜찮으면 어떻게든 채집하러 가고 싶더라고. 무리해서 산에 들어갔지. 사사이는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다. 나비가 다니는 길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안개가 나왔어. 나와 가이드는 함께 있었지만 미키가 혼자 뒤떨어지고 말았지. 정말 엄청 심한 안개라 바로 앞도 보이지 않아 찾으러 다닐 수도 없더라. 둘이서 열심히 미키를 불렀지만 대답도 없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사사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와중에 점점 화가 나더라고. 왜 옆에 없는 거야 바보 같으니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다니. 제정신인가 싶고 말이지. 안개가 개이고 나니 미키는 한 5m 떨어진 곳에 있더라. 하지만 나는 화가 날 대로 나서 얼굴도 보기 싫었어. 화를 잔뜩 내고 맘대로 하라고 외쳐버렸지. 그랬더니 그 녀석 호텔에서 뛰쳐나갔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도 몰라. 달이 바뀌고 미키가 돌아왔다. 임신을 했기에 아이는 일본에서 나으려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임신은 그리 쉽게 하는 것인가. 기묘하게도 미키는 내게 계속 연락을 했다. 나는 사사이의 친구인데다 미키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 그리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녀는 계속 내 주변에서 맴돌았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화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부모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채 열이 펄펄 올라 눈물 지으며 바라보니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당시 그녀가 내게 의지하는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 그 탓에 당시 사귀던 토모미와는 싸우고 헤어졌고 미키네 부모님은 내가 애 아버지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으니 나한테는 설상가상이었지. 미키에게 변화가 나타난 것은 해가 바뀌어 3월 말이 될 무렵이다. 눈에 띄게 불룩해진 배에 손을 올리고 종종 사사이에 관해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기묘하게도 사사이도 나에게 미키가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오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그때까지는 이름이라도 꺼냈다간 경을 칠 정도로 화를 냈었는데도 사사이와 미키가 서로 화해를 하고 통화한 후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나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기묘하게도 그 1년간 아이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편지는 왔지만 정작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5월 점차 미키의 안색이 어두워져 갔다. 대만에 있는 남편과 여기 있는 옛 남자친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미키는 점차 아기 낳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왜 사사이군하고 그런 사소한 일로 다퉜던 걸까? 왜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걸까? 전혀 모르겠어. 그리고 이 아기가 무서워.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서워. 분명 첫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긴장한 걸 거야. 그렇게 달래줬지만 여자가 아니니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니야, 이 아이는 평범하지 않아. 난 알고 있다고. 기분 탓일 거라고 달래줬지만 미키는 무척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아이는 예정보다 일주일 먼저 태어났고 타이이치라는 이름을 얻었다. 양 씨가 편지로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다고 사사이가 말해주었다. 미키는 아무래도 양 씨와 이혼하고 사사이와 재결합하고 싶어하는 모양새였다. 그 이상은 내가 끼어들 일도 아니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나도 새 여자친구가 생겨 나름대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2달 정도 지난 어느 날 갑작스레 사사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키가 집에서 날뛰고 있어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서둘러 달려가 보니 미키가 아우성치며 집안 물건들을 내동댕이 치고 있었다. 미키네 부모님은 어찌할 줄 모르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뿐이었다. 사사이는 타이이치를 감싸 안고 있었다.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다. 미키를 멈추려 하는 나에게 사사이는 타이이치를 건네주었다. 곧이어 사사이가 미키를 끌어안자 그제야 미친 듯 날뛰던 미키가 멈췄다. 이 소란 중에도 타이이치는 한 번 울지도 않았다. 무슨 일이야? 내가 사사이에게 묻자 미키는 고함쳤다. 시끄러워. 전부 그놈 때문이야. 그 저주받을 애새끼 때문이라고. 저런 것 따위 낳지 말아야 했어.
저건 괴물이라고. 야, 너 해도 될 말이랑 안 해야 할 말 구분도 못해. 나는 저리 들고 처음으로 여자 뺨을 때렸다. 하지만 미키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너 따위가 뭘 알아. 괴물을 괴물이라고 말하는 게 잘못이야. 이제 됐어. 그딴 놈 필요하면 너한테 줘버릴 테니까. 당장 그놈이랑 내 눈앞에서 꺼져. 알았다. 타이이치는 내가 맞지. 너희랑은 이제 만날 일 없을 거다. 아기한테 무슨 악담을. 난 최악이라고 생각했다. 구석에서 어쩔 줄 모르고 굳어있는 미키의 부모님에게 눈인사를 건네고 나는 생후 2개월 된 타이이치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다고는 해도 내가 아이를 혼자 돌볼 수 있을 리 없다. 미키의 노이로제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찾아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어머니에게 사정을 말하고 타이이치를 맡겼다. 어머니는 기분 좋게 아이를 맡아주셨지만 신경 쓰이는 말을 한마디 하셨다. 이 아이 부모는 평범한 사람들이니? 왜요? 어머니는 영감이 강하다. 이 아이 아직 이렇게 어린데도 이마에 눈이 열려있지 뭐니. 실제로 눈알이 있는 건 아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이마에 있는 눈이란 영능력적인 눈이다. 그게 이미 완전히 열려있을 뿐 아니라 그 힘이 강력해 격이 다를 정도라는 것이었다. 나한테는 전혀 모를 일이지만 주변에 이 아이랑 비슷한 정도는 되는 어른이 있어주지 않으면 불쌍한 꼴이 될 것 같구나. 우리 아이라면 한동안 닫아두겠지만 남의 집 아이한테 멋대로 그럴 수도 없고 어쩐지 벌써 꽤 심한 일을 당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어머니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타이이치는 손을 뻗어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괜찮아. 이 할머니는 타이짱한테 나쁜 짓 안 하니까. 타이이치는 얌전한 아이라 당시 고3 수험생이던 동생 놈 공부에도 방해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동생 놈이 타이이치를 돌보겠답시고 달라붙어 어머니가 주의를 줄 정도였지.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미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그 사이 타이이치는 잘 웃게 되었다. 한 달가량 지나 왠지 모르게 우리 집에서 계속 타이이치를 맡아도 될 것 같다 싶을 무렵이었다. 미키와 사사이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한밤중 드라이브를 하다 커브를 잘못 꺾어 차가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차는 그대로 불길에 휩싸였고 두 사람도 그대로 죽었다고 한다. 사사이가와 이와모토가 두 집안의 상담 끝에 두 사람의 장례식은 합동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내가 장례식장에 찾아가자 미키네 부모님이 달려왔다. 내일 양씨가 찾아와 타이이치를 데려가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었다. 미키는 이혼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듯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기구한 꼴에 놓인 타이이치가 불쌍했다. 하지만 부모도 아닌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장례식 날 나는 타이이치를 안고 시간 빠듯하게 출석했다.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이즈미 누나가 내 곁에 앉았다. 타이이치는 어린데도 무언가를 느꼈는지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있었다. 이와모토가 사람들 쪽에 이상한 분위기의 남녀가 있었다. 남매인 듯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고개에서 쉬고 있을 때 한바탕 불어오는 바람처럼 투명한 느낌이 느껴지는 사람들이었다. 혹시 저게 미키 남편이야? 이즈미 누나가 내게 속삭였다. 아마 나도 작년에 사진으로 봤을 뿐이니까. 장례식은 순조롭게 끝났고 관은 영구차로 들어갔다. 가까운 친족들은 화장터까지 동행하는 모양이다. 우리를 향해 아까 그 두 사람이 조용히 걸어왔다. 이번에는 아내와 아이 일로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양 씨의 일본어는 정확하고 막힘이 없었다.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려 합니다. 정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 은혜는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여성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 타이이치를 향해 손을 뻗었다. 타이이치는 한 번 내 셔츠를 꽉 잡더니 여자에게 안겼다. 떠나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이즈미 누나가 문득 말했다. 너 학원이라는 거 알아? 그게 뭔데요? 중국 산속에서 나오는 요괴야. 종종 인간 여자를 취해서 애를 베게 한 다음 마을로 돌려보내지. 보통 18살이 되면 아이는 스스로 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만약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키우려 하지 않으면 학원에게 살해당하는 거야. 학원이 인간 세상에 나올 때면 양시성을 쓴다고 하더라. 나는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옛날에는 총나라 쪽에 있었다고 하지만 말이야.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우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 사는 놈들도 꽤 있지 않을까. 그건 이즈미 누나의 블랙 조크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진실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지금도 나는 생각한다. 세 번째 이야기, 검은 우산의 남자. 저는 사실 가위에 매우 잘 눌리는 체질입니다. 네, 물론 제가 무서운 것을 마주한 경험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위란 건 진짜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간섭하는 것인지 그냥 신체 리듬이 깨져서 오는 수면장애인지 잘 모르잖아요. 실제로 무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무서운 것을 마주한 사례라고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지만 하여튼 확실하지 않으니 일단 없다고 명시해두고 가위라는 소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위라는 소재는 쿵 얘기 같아서 재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자주 가는 커뮤니티 중에도 제가 종종 봤는데 공부 게시판에서 악몽 얘기나 가위 얘기가 나오면 꿈 게시판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빈축을 사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가위가 한때 병적일 정도로 자주 눌렸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가위에 눌려 2, 3년 정도에 한 번씩 가끔가다 눌리는 게 가위였는데 문제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로 벌어졌습니다. 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그 다음 주였습니다. 집은 부모님이 계신 방과 저의 방, 그리고 할머니의 방이 전부였습니다. 동생은 저와 같은 방을 썼었다가 부모님 방이 더 좋다고 부모님과 같은 방을 썼던 때였죠. 그러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니 제 방을 동생이 쓰게 되고 할머니의 방을 제가 쓰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적게 하려면 할머니의 빈 방을 동생이 쓰는 게 맞지만 아무래도 동생은 돌아가신 분의 방을 쓰는 게 영 꺼림칙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제 침대와 책상, 서랍장 등등의 물건들은 할머니 방으로 옮겨지고 동생의 물건들이 제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실 동생 물건의 절반은 제 방과 부모님 방에 나뉘어 있어서 반만 옮기면 되썩기는 했지요. 그리고 할머니의 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본인의 방에서 맞으셨기에 동생이 더욱 꺼림칙했을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그와 달리 저는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 할머니는 적어도 정신이 온전하셨을 땐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시고 매일같이 말동무도 되어 주셨거든요. 부모님 두 분 다 집에 계시는 시간이 적어 거의 할머니하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무섭거나 싫은 기분이 들 리가 없었죠. 실제로도 한 주간은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 주가 되었죠. 자고 있는데 눈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한 와중에 정신이 깨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느라 무의식이었다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 정신이 들었다 정도의 느낌일까요? 가위 특유의 두근거리고 아찔아찔하는 느낌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밖에 보이질 않으니 불안하기도 했죠. 그래서 깨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뭔가 눈앞 씨알을 가득 메웠죠. 보라색 얼굴을 한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고 수염이 길게 난 노인이었는데 매우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라색의 얼굴이 눈꺼풀이 너무 많이 접혀 볼록 솟아오를 만큼 그게 눈을 뜨고 있었고 뭔가를 격렬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들리는 말인데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저에게 미친 듯이 쏟아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머리가 제 머리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며 눈앞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왼쪽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제 안 움직이던 몸이 고개만 조금 돌아가게 되어서 바로 돌아봤습니다. 제가 고개를 조금 돌려 왼편을 바라본 순간 얼굴이 새파란 여자가 입을 쩍 벌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이 너무 커서 고막이 찌릿한 느낌이 훅 들었고 그 때문인지 잠에서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깨어보니 저는 이불도 안 깔고 방바닥에서 자고 있었고 너무 화들짝 놀랐는데도 몸은 그대로 누운 채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귀신의 말은 사오라고 해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족을 더 붙이면 이해해서도 안 된다나 영화에서 보면 막 악몽이나 가위에서 벗어나 깨어나면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때 저도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질러 안방의 부모님들을 부르려고 했는데 목구멍에서 실약 같은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뻗어진 다리나 팔을 누가 붙잡을까봐 겁이 덜컥 났는데 그 팔다리조차 까딱 못할 정도로 겁에 질렸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가위를 수도 없이 눌리게 됐어요.
매일 가위에 눌리는 것이 일상 다반사였고 하루에 많게는 10번 이상도 눌려봤습니다. 가위 눌렸다 깨고 다시 자면 또 눌리는 겁니다. 앞서서 가위가 무해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다고 이야기한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정말 신체에 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계속되면 사람이 피폐해져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정신은 피폐해집니다. 가위에 눌릴까봐 잠을 잘 수 없게 되고 가위에 눌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동안 이상한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목소리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게 가장 많았고 제 눈을 밟고 서서 내려다보는 여자, 창문을 두드리며 말없이 내려다보는 노인, 침대 위에서 폴짝폴짝 뛰다가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며 사라진 꼬마 아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심하게 시달리니까 병원도 찾아가 봤는데 의사는 그냥 심드렁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없으니까 그냥 마음 편안히 가지고 자거나 정 필요하면 심리치료 받아보라고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병들로 인해 살면서 병원도 이곳저곳 큰 곳들까지 많이 다녀봤는데 이상하게 제가 만난 의사들은 자기들이 잘 모르겠으면 이상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병명이 밝혀지면 아 그랬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고 넘어가고요. 큰 병원 의사들도 그런 식으로 굴었었는데 특히 군의관들 아우 씨발 그때 당한 것만 생각하면 이 글 보시는 분들 중에 의학계에 종사하시는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결코 전체를 욕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겪은 의사들이 거의 다 그랬었어서 하여튼 심리치료라고 해봤자 스트레스 줄이세요. 수면제 좀 드릴까요? 가 전부라서 어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살려고 그랬던 건지 6개월 정도 시달리니까 진화를 하더라고요. 가위를 스스로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터득한 것은 가위를 스스로 풀고 깨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본 글대로 손가락 끝부터 힘을 준다는 말대로 행동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손가락 끝부터 차근차근 내 몸의 주도권을 회복한다는 식으로 연습했고 나중에는 허리에 힘을 계속 모았다 한 번에 힘을 줘 허리를 띄우면 몸이 들썩이며 잠에서 깨어나는 식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터득한 것은 자각몽으로 꿈꾸다가 가위로 발전하는 일도 찾았기에 자각몽으로 꿈을 꾸다가 가위로 변질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바로 잠에서 깨는 방법이 생겼죠. 그 꿈 덕에 가끔 꾸고 싶은 꿈이 있으면 잘 집중해서 아이언맨이 되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야한 꿈도 되는데 그건 금방 잠에서 깨버려요. 아무래도 흥분해버리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서 그런 듯 합니다. 하여튼 나중에는 고개를 들어 그물 같은 느낌의 답답한 것을 짚고 벗어나면 깨어있는 모습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가위를 눌려도 5초 안에 깨어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그래도 가위를 눌리는 건 괴로운 일이고 또 한 번 눌리면 연달아 눌리는 게 다반사라 한 번 가위에 눌려 잠에서 깨면 완전히 잠기운을 다 몰아내고 새로 잠을 청해야 이어지는 가위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진학하고 가위 눌리는 횟수가 줄어들었고요. 가끔 가위에 자주 눌릴 때가 있지만 이제는 아예 안 눌리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평범하게 잠도 잘 잡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경험담만 써놔서 벌써 뒤로 가기 누르신 건 아닌지 사실 이 글을 쓴 것은 근래에 일어났던 이 사건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 꿈을 꿨습니다. 가위도 아니었어요. 그냥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꿨던 꿈을 매우 똑같이 다시 꾼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꿈 레퍼토리가 5개는 넘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에 꿨던 꿈을 똑같이 꿔요.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10듯 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날도 꿈을 꾸다 보니 전에 꿨던 꿈이었어서 꾸다 말고 신기했던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 얘기는 어떤 커뮤니티에 썼다가 꿈은 꿈계로 일기는 일기장애라고 한 소리 거하게 들어서 지운 이야기인데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 도망쳐 하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친구들이 하나도 없고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갑자기 학교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려가다 1층의 급식실에 들르게 되었는데 어떤 검은 뭔가를 뒤집어 쓴 롱코트의 남자가 아이들을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자 그제야 자각이 되면서
예전에 꿨던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 다음은 그 남자가 아이들을 마구 죽이기 시작하고 나는 아이들이 죽는 동안 매달려 빠져나와 운동장에 나왔는데 그 남자가 칼을 들고 따라왔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어째선지 규칙이 학교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해방된다는 느낌이었고 운동장에서 급식실 건물 뒤편으로 돌아 학교 후문으로 나가려다 철문이 잠겨 못 나갔으며 나중에 꿈이라 무거웠던 몸을 겨우 이끌어 도망치다 담벼락을 넘어 탈출에 성공했다는 꿈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기억이 나니 급식실에 있는 이 아이들은 조금 있다가 모두 죽겠구나 싶었죠. 그러다 그 똑같이 흘러가는 꿈 내용을 깨고 싶어서였을까요? 그중 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따 저 아저씨가 칼 들고 따라온다. 살고 싶으면 지금 나가. 그 순간 소름이 오소소하며 오르고 주변 공기가 변해서 둘러봤습니다. 거기 있던 학생들과 롱코트의 남자가 전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못되어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는데 거기 제가 말을 걸었던 아이가 저한테 예전 꿈에는 없었던 얘기를 했어요. 산 사람이네. 온몸에 털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곤두서는 느낌. 꿈속의 존재들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꿈속에서만 살고 현실의 사람들은 현실에서만큼은 꿈속의 존재들을 볼 수 없고 그런 벽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허물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꿈속 존재들인데 살아있는 내가 여기 있구나라고 말하는 듯한. 저는 미친 듯이 기겁해서 도망치는데 남자가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그 남자가 악을 쓰듯이 뭐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났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도망만 쳤지만 이제는 꿈에서 마음대로 깰 수 있으니 도망치면서 꿈에서 깨려고 시도를 했죠. 불과 3초 정도 만에 꿈에서 깨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분명 정신이 들어서 현실의 것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이었는데도 현실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제 방 천장이 눈에 들어오면서 들은 말이라 너무 소름 돋는 겁니다. 마치 꿈속 존재가 현실로의 경계를 살짝 넘어서까지 따라왔었던 것 같아서 더욱 그렇게 깨고 보니 방문에 기대어 자고 있던 저희 강아지가 놀라서 말똥말똥 쳐다봐요. 사실 강아지라고 부르지만 20kg 나가는 하얀 삽살개입니다. 희한하죠? 집안에서 삽살개를 기르고 사실 큰 개를 좋아해서 특이하게 집안에서 그런 개를 기릅니다. 집안의 물건이 자주 망가지기도 하는데 그저 이쁘니까 잘 기르고 있는 개입니다. 그 개가 저를 귀 쫑긋 세우고 쳐다봐요. 무서우니까 개를 불렀죠. 그리고 그날 밤은 개를 끌어안고 계속 분위기를 환기시킨 다음 그대로 같이 잤습니다. 다음날 낮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생각만 하면 소름이 돋는 겁니다. 산 사람이네 아니.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니. 꿈속 사람한테 꿈이라고 인지시켜주는 것은 금기라고 하더군요. 왜 그런지는 그 사람도 모른다고 했지만요. 사실 지금도 그냥 개꿈이나 악몽 아닌가 싶기도 해요. 단지 이걸 글로 쓰는 건 제가 매우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어요.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정기근무가 아니라서 사실 그저 놀 때도 있어요. 일할 때는 잠도 못 자고 몇 달을 힘들게 구르고 일이 없으면 또 놀고 그런 종류의 일입니다. 하여튼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가위에 눌린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현실에 있는 것들은 다 보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창문 밖에서는 햇살이 길고 선명하게 들어와서 방문의 문고리나 바닥에 놓인 가방 따위를 밝게 비추고 떠다니는 먼지가 햇살에 반사되어 눈에 보이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근데 창밖에서 누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불투명 유리이기에 명확히 보이지는 않았는데 손잡이가 구부러진 장우산을 가지고 두드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가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깨려고 하는데 그 누군가가 두 손바닥을 창문에 덜컹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붙이며 가까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바짝 대어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굴었어요. 얼굴 보이는 실루엣이 불투명 유리에 바짝 붙여져서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그때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 버렸죠. 일어나자마자 무서워서 저희 개를 찾았는데 개가 벌써 제 침대 옆에 와 있는 겁니다. 제가 개를 막 부르고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침대를 두드리는데 개가 저를 보고 있지 않아요. 창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순간 무서울 정도로 맹렬히 짖는 거예요.
이빨이 마구 드러나고 뭔가를 물어뜯을 것 같이 창가로 달려가 주둥이를 창문에 연신덥석덥석 물어대며 짖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걔 이름 부르면서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하는데 걔가 듣지도 않고 계속 짖어요. 그렇게 한 30초 짖다가 그제야 잠잠해지고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침대 위로 올라와 저를 핥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나서야 마음을 놓았는데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삽살개인데도 눈이 되게 맑고 땡글한 게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손을 잘 씁니다. 자기 원하는 게 있으면 막 다가와서 사람들 팔을 앞발로 짚어잡고는 막 잡아당겨요. 마치 유치원 애들이 엄마 손잡고 당겨대며 조르듯이 막 당깁니다. 어찌나 귀여운 강아지인지. 그런 개가 핫고 애교를 부리니까 금방 풀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무서웠지만 걔가 나름대로 경계하고 뭔지는 몰라도 지키겠다고 짖은 거니까 아구 이쁜 거 하고 끌어안아 이뻐해줬더랬죠. 그리고 어느 날 제 방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느라 책상에 앉아 계속 컴퓨터만 두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무 이유 없이 무섭고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소름이 쫙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강아지를 막 부르고 찾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강아지를 찾아 집안을 막 헤맸습니다. 대체 숨을 데가 어디 있다고 20kg 나가는 큰 개가 안 보이는 건지 무서운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신호음만 가고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부모님 다음으로 친구들한테 거는데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3명째 거는데 한 친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해도 웃긴 거예요. 작업하다가 갑자기 무서운 느낌이 들었으니까 빨리 와달라니. 제가 들어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였는데 그래도 친구는 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강아지 찾아도 안 보인다고. 근데 자꾸 무서운 느낌이 드니 빨리 와달라고 말했어요. 지금 당장 출발하겠다는 친구 얘기에 저는 전화를 끊고 집안을 마저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집이 미묘하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뭔가 가구나 물건 위치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이질감이 들고 이상한 거예요. 도둑이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머리가 쭈뼛 서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우니까 장롱 같은 데는 열어볼 엄두조차 안 나서 보이는 데만 훑고 다녔습니다. 당장이라도 장롱이나 세탁기 뚜껑 열고 누가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다 창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봤어요. 마당 정원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 롱코트를 입은 누군가가 검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우산을 든 채 집 대문을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어떤 고민도 없이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몇 개월 전 꿈속에서 본 그 남자다. 그리고 이어서 드는 생각이 전에 창문 두드리던 가위 눌림 속 남자가 장우산으로 창문을 두드렸는데 그것도 이 남자인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정신이 아득해지고 몸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왜 꿈속에 있어야 하는 남자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지? 창문을 닫아야 하는데 몸이 얼어서 꼼짝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계속 주시하는데 마치 의도적으로 뒤를 돌아 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그 모습이 살풍경이었습니다. 계속 쳐다보는데 미동도 안 해요. 마치 마네킹 같은 모양처럼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사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우산을 펼친 채 뒤를 돌아 서 있었어요. 대문만 바라보고 있어요.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쓰고서. 그러다 어머니 귀가 시간이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면 어머니 들어오시다가 저 이상한 남자하고 마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전화를 꺼내려고 했어요. 집안에서 느꼈던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와 뒤통수를 죄는 것 같았어요. 다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몸을 돌렸더군요. 그리고는 천천히 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을 바라보려는 듯이 몸을 돌려요. 아주 천천히 돌리는데 저는 저를 볼까봐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우산이 약간 치워지며 코트가 더 자세히 보이는데 이끼 같은 것이 잔뜩 앉아 있었습니다. 매우 더럽고 때가 많이 탄 누더기 코트였어요. 몸이 아주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곧 저를 볼 것 같았어요. 무서워서 눈물 날 것 같았는데 바로 옆에서 저에게 얼굴이 확 나타나면서
개가 막 짖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개를 바라보며 고개를 돌렸는데 개 뒤로 벽이 보여요. 개 방 침대 옆에 벽이요. 작업 중인 줄 알았는데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던 겁니다. 몇 날을 밤새서 작업하다 기억이 몽롱해졌는데 그때 누웠던 모양입니다. 꿈속에서 개가 얼굴을 들이밀었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배경만 바뀐 것 같이 마치 꿈에서 현실로 맞물려 변하는데 개만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개가 저를 보면서 얼굴에 대고 막 짖어대는데 제가 일어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한테 안겨서 막 핥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개를 끌어안고 막 얼굴을 비볐는데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그러다 누가 현관을 두드렸어요. 쾅쾅 하고 두드리는데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인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친구여서 왜 그렇게 갑자기 문을 두드리냐고 놀라지 않았냐고 막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대요. 네가 무섭다고 불렀잖아. 제 생각에는 꼭 그 남자가 우산을 쓰고 나타난 것이 현실이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업 도중에 누워서 잔 것조차 기억을 못할 정도로 비몽사몽이었으니 자다 말고 잠결에 친구한테 전화 걸어 헛소리했을 확률이 더 큰 것 같아요. 가끔 자다 말고 헛짓도 한 역사가 몇 번 있었거든요. 중요한 손님 온다고 문 열 준비하라고 전화가 왔는데 전화로는 알겠다고 칼같이 대답했지만 실상 저는 전화 받은 기억도 없다던가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기에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거든요.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에요. 강아지는 그 후로도 잘 지내다가 얼마 전에 애견훈련소 입소시켰습니다. 제 방에서 함께 자며 제 옆자리를 지켜주던 강아지가 없으니까 많이 허전하네요. 저는 가위라는 현상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제가 겪은 일들도 우연찮게 같은 모습을 이어서 본 것일 뿐 귀신이나 요물 같은 것이 개입한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우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냥 제가 소름 돋는 경험이었어서 이야기를 조금 풀어봤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음악. 지인 F씨의 이야기다. F씨는 개인적으로 미장이 일을 하고 있다. 어느 날 언덕 위에 있는 마을 휴게소에 벽화가 그려진 벽을 짓는 일을 맡게 되었다. 휴게소라고는 해도 지붕이 딸린 벤치와 화장실뿐이다. 주변에 민가도 없고 차도 안 지나다닌다. 그런 한적한 곳에서도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일은 순조로이 진행되어 마지막 날 오전에 의뢰자가 확인하러 오기로 했다.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가도 되겠지만 일도 다 끝났겠다. 산에 들어가 도시락을 먹기로 했단다. 며칠 동안 머물렀지만 묵묵히 일만 하고 주변 풍경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얼룩조리대가 무성한 오솔길을 올라가자 곧 좁은 공터가 나왔다. 작은 사당이 있기에 슬쩍 참배하고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다. 딸랑딸랑 수많은 방울이 울리는 소리가 났다. 주변을 둘러봐도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무척 상쾌한 음색을 들으며 식사를 하고 있노라니 점자복과 피리 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음악은 멎었다. 그 순간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주변에서 울려 퍼졌다. 무심코 F씨도 같이 박수를 쳤다고 한다. 다음 날 술을 사 들고 다시 사당을 찾았더니 공터에는 사당이 없었다. 과거 사당이 있었던 것을 알리는 비석만이 있기 긴 채 남아 있었다고 한다.